도둑놈, 당장 내 1억 5천만 원짜리 목걸이 내놔! 시어머니는 억대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없어졌다며 시골에서 올라오신 저희 아버지를 도둑으로 몰았습니다. 제 아들의 백일 잔치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죠. 온갖 멸시와 조롱 속에서 저는 그들이 절대로 예상하지 못했던 한 가지를 꺼내 들었습니다. 바로 제 아버지의 결백을 증명할 진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의 칼날은 이 집안의 가장 추악한 비밀을 향하고 있었죠. 30분 후 경찰이 도착하자 진짜 범인의 정체가 드러났고 시댁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절도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한 가정을 통째로 무너뜨리려는 거대한 음모의 시작이었으니까요. 마음정거장 시청자 여러분, 과연 제 아버지는 누명을 벗을 수 있었을까요? 이어지는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제 아들 백일 잔치가 열리던 바로 그날,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해야 할 날이 끔찍한 악몽으로 변해버린 제 이야기를 오늘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그날의 충격으로 시댁은 그야말로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그날 아침, 시댁의 2층짜리 저택은 양가 친척들로 북적였습니다. 거실 한가운데에는 아들의 백일을 축하하는 상이 정성스럽게 차려져 있었죠. 새하얀 백설기와 나쁜 기운을 막아준다는 수수팥떡, 보기 좋게 쌓아 올린 과일까지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웃음소리,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소리, 어른들이 상을 엎을라 조심하라고 소리치는 소리가 어지럽게 뒤섞였습니다. 저는 아들을 품에 안고 이 집안의 첫 장손인 제 아들의 백일 잔치가 무사히 끝나기만을 간절히 바랐습니다. 저희 아버지 박 선생은 새벽 첫 차를 타고 시골에서부터 그 먼 길을 올라오셨습니다. 낡았지만 하얗게 다려 입은 셔츠에 손수 키운 닭 2마리와 과일이 담긴 꾸러미를 들고서요. 방 한쪽 구석에 서서 흐뭇한 눈으로 외손자를 바라보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니 저도 모르게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아버지는 말이 없는 분이라 누가 말을 걸 때만 웃어 보이셨고 이따금씩 딸인 제가 시집살이는 괜찮은지 확인하려는 듯 저를 지그시 바라보셨습니다. 반면 시어머니 최 여사는 화려한 금박을 수놓은 붉은색 한복으로 한껏 멋을 냈습니다. 목에는 커다란 사파이어가 박힌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번쩍이고 있었죠. 시어머니는 그 목걸이가 시어머니의 어머니에게서 물려받은 것이라며 값이 1억 5천만 원은 좋게 넘는다고 입버릇처럼 자랑하셨습니다. 친척들이 축하 인사를 건넬 때마다 시어머니는 마치 사람들이 못 볼까봐 걱정이라도 되는 듯 무심코 손을 들어 목걸이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온 가족이 기념사진을 찍기 위해 모여서려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시어머니가 흠칫 놀라며 목을 더듬더니 날카롭게 소리쳤습니다. 어머나! 내 목걸이가 어디 갔지? 시어머니의 비명은 시끄럽던 거실을 순식간에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웃고 떠들던 친척들도 모두 얼음처럼 굳어 시어머니를 쳐다봤습니다. 시어머니는 미친 사람처럼 자신의 목과 옷 주변을 뒤지더니 제게 댕돌아섰습니다. 분명히 여기 하고 있었는데 불과 10분 전까지만 해도 집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누군가는 소파 밑을 들여다보고 누군가는 백일상 주변을 살폈습니다. 저도 아들을 한쪽에 안고 쿵쾅거리는 심장을 애써 진정시켰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시어머니의 눈이 방 안을 한 바퀴 훑더니 저희 아버지에게 꽂혔습니다. 아버지는 잠시 덥다며 겉옷을 갈아입으러 안방에 들어갔다가 막 나오시는 길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무슨 일인지 영문도 모른 채 서 있는데 시어머니가 아버지에게 손가락질하며 소리쳤습니다. 여기 낯선 사람, 우리 식구 아닌 사람이 저 양반 말고 또 누가 있어. 그 말은 제 심장에 박힌 얼음 송곳 같았습니다. 공기는 차갑게 얼어붙었고 제 숨소리마저 선명하게 들리는 듯 했습니다. 아버지는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그 자리에 얼어붙었지만 이내 허리를 꼿꼿이 펴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남의 물건에 손댄 적 없습니다. 시어머니는 즉시 악을 썼습니다. 도둑놈이 뻔뻔하게 발뺌까지 해? 방금 내 방에서 나왔으면서. 친척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의심의 눈초리로 아버지를 쳐다봤고 어떤 사람은 곤란한 일에 엮이기 싫다는 듯 제 눈을 피했습니다. 저는 아들의 백일잔치 한가운데서 그저 망연자실할 뿐이었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일만 하신 제 아버지가 도둑놈이라는 두 글자로 낙인 찍히는 순간이었습니다. 제 남편 민준 씨는 제 옆에서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는 어머니와 장인을 번갈아 보며 어쩔 줄 몰라 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다시 한번 잘 찾아보세요. 어디 떨어뜨리셨을 수도 있잖아요.
시어머니는 아들에게 챈 돌아보며 소리쳤습니다. 너 지금 누굴 편드는 거야? 이 집에 저 양반 말고 외부인이 누가 있냐고. 아버지는 더 이상 변명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낮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한마디 덧붙이셨을 뿐입니다. 필요하다면 제 몸을 뒤져보셔도 좋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은 터질 듯이 조여왔습니다. 예순을 바라보는 남자가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 몸수색을 당하겠다고 말해야 하는 것보다 더 비참한 일이 또 있을까요? 저는 아들을 요람에 내려놓고 거실 한가운데로 걸어 나갔습니다. 손은 떨렸지만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시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 아버지가 도둑이라고 하셨으니 경찰에 신고하시죠. 저도 이 일 명명백백히 밝히고 싶습니다. 집안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한 친척 아주머니가 제 팔을 끌며 속삭였습니다. 얘, 왜 일을 크게 만들어? 집안 망신이야.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만약 오늘 제가 침묵한다면 도둑이라는 낙인은 평생 아버지를 따라다닐 거라는 걸요. 시어머니가 눈을 부라렸습니다. 네가 감히? 저는 시어머니의 눈을 피하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네, 감히요. 저는 제 아버지를 믿으니까요. 남편이 제 손을 잡으며 애원했습니다. 서연아, 제발. 오늘 좋은 날이잖아. 저는 남편의 손을 가만히 뿌리쳤습니다. 아버지가 이런 억울한 누명을 썼는데 이게 어떻게 좋은 날이에요. 저는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 하마터면 떨어뜨릴 뻔했지만 끝내 번호를 눌렀습니다. 통화 연결음이 울릴 때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제게 쏟아졌습니다. 고개를 젓는 사람, 한숨을 쉬는 사람, 마치 제가 잔치를 망친 주범이라도 되는 듯 저를 쳐다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걱정과 자랑스러움이 뒤섞인 눈빛으로요.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마치 네가 옳다고 믿는 대로 하렴이라고 말하는 듯 조용히 고개를 끄덕여 주셨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고 수화기 너머의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지금 저희 집에서 절도 사건이 발생했고 억울하게 누명을 쓴 분이 계십니다. 경찰관 분들이 오셔서 사건을 기록해 주셨으면 합니다. 전화를 끊자 거실은 폭발할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너 미쳤구나. 집안일에 경찰을 끌어들여? 저는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대답했습니다. 아버지의 명예는 작은 일이 아닙니다. 혼란스러운 시선들 속에서 저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제 그 결정이 1억 5천만 원짜리 목걸이보다 몇 배는 더 끔찍한 비밀을 세상 밖으로 끌어낼 줄은요. 그때 제 머릿속에는 오직 아버지의 누명을 벗겨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30분 뒤 무너져 내릴 사람이 제 아버지가 아니라 시댁 식구 전체가 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채 말입니다. 그 전화 한 통 이후 제 머릿속에는 도둑놈이라는 단어가 아버지의 명예에 날아든 따귀처럼 계속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이야기를 계속하기 전에 제가 왜 이 집안에 시집 오게 되었는지, 왜 그저 참고 견디면 모든 것이 괜찮아질 거라고 믿었었는지에 대해 먼저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제 이름은 박서연입니다. 남편 민준 씨는 같은 회사에서 일하며 만났습니다. 민준 씨는 말주변이 좋거나 화려한 말을 할 줄 아는 남자는 아니었지만 성품이 온화하고 남의 부탁을 거절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연애할 때 저는 이렇게 착한 남자라면 아내에게도 잘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집안이 우리 집보다 훨씬 부유하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청혼을 받아들였습니다. 시댁인 김 씨 집안은 꽤 규모가 있는 건자재 유통업체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손님이 끊이지 않는, 소위 말하는 잘 나가는 집이었죠. 제가 며느리로 들어간 곳은 모든 것이 번쩍이는 그런 집이었습니다. 냉장고부터 소파까지 집안의 모든 물건은 주인의 권위를 보여주듯 제자리에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처음 시댁에 발을 들인 날 저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예의 바르게 분수를 알고 살아야 한다고. 저는 며느리고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이니까요. 시어머니 최 여사는 처음 만난 날부터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셨습니다. 굳이 말로 하지 않아도 그 눈빛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마치 물건값을 매기듯 저를 뜯어보고 계셨죠. 시어머니는 저희 집이 뭘 하는지, 부모님은 어떤 분들인지, 땅은 있는지 등을 물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아버지는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시고 어머니는 시골집에서 텃밭을 가꾸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넉넉하지는 않지만 평온한 삶이라고요. 시어머니는 비웃음 같은 웃음을 흘렸습니다. 그 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그 안에 담긴 경멸을 느끼기엔 충분했습니다.
그 후로도 시어머니는 종종 농담인 척 제게 상처 주는 말을 던졌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저녁상을 차렸을 때 시어머니는 음식을 쓱 훑어보더니 가볍게 말했습니다. 어머, 손이 참 야무지네. 시골에서 일한 솜씨가 어디 가겠어. 모르는 사람이 들으면 칭찬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당사자인 제게는 시골 출신 며느리 일만 하던 애 라는 낙인을 찍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대꾸하지 않고 그저 웃어 넘겼습니다. 성실하고 착하게 살면 언젠가는 인정받을 수 있을 거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어느 시어머니나 다 까다로운 법이고 남편만 나를 사랑해주면 된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민준 씨는 늘 갈등을 피하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제게 우리 엄마 원래 저러시니까 마음에 담아두지 말라고 속삭이곤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믿고 넘기려 했었습니다. 부부가 한마음이면 시어머니와의 갈등도 언젠가는 해결될 거라고 믿었으니까요. 그 집에서 저를 가장 편안하게 해준 사람은 의외로 시아버지 김 회장이었습니다. 그는 말이 적고 키가 크며 목소리가 낮고 차분했습니다. 시아버지는 여자들 일에 잘 끼어들지 않았지만 시어머니가 제게 심한 말을 할 때면 가끔 여보 그만 좀 해. 서연이도 이제 우리 식구야. 남이 아니라고라며 으름장을 놓곤 했습니다. 그런 한마디가 저에게는 큰 위로와 보호막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집의 문제는 오직 시어머니뿐이라고 믿었습니다. 시아버지는 가정에 충실하고 품위 있는 가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 역시 남편에 대한 자랑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우리 양반은 정말 점잖은 사람이야. 어디 가서 허튼 짓 하는 법이 없지. 다른 남자들하고는 달라. 시어머니가 그렇게 말할 때마다 저는 조용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크게 자랑하는 것이 가장 쉽게 부서질 수 있다는 것을요.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조금씩 이상한 조각들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뒤뜰에서 시아버지가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아버지는 누가 들을까봐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이상할 정도로 낮고 부드러웠습니다. 친구나 사업 파트너와 통화하는 톤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밖으로 나가자 시아버지는 황급히 전화를 끊고 딴청을 부리며 물었습니다. 아가, 일 다 끝냈니?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구석이 개운치 않았습니다. 제가 너무 예민한 거라고 자책하면서도요. 또 다른 날 시아버지는 새로 산 듯한 셔츠에 말끔하게 다린 바지 그리고 짙은 향수까지 뿌리고 외출 준비를 하셨습니다. 평소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죠. 시아버지는 차키를 들고 시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오랜만에 옛 친구들 좀 만나고 오겠소. 시어머니는 활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잘 다녀오세요. 친구들도 만나고 해야죠. 우리 양반은 저렇게 모범적이라니까. 부엌에서 그 말을 듣는 저는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시아버지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즐기는 분이 아니었고 평소에는 편한 옷차림을 선호하셨으니까요. 왜 그날따라 파티에라도 가는 것처럼 꾸미셨을까요? 하지만 저는 이내 생각을 접었습니다. 저는 제 일과 시어머니의 눈치를 살피는 것만으로도 벅찼으니까요. 저희 아버지가 오실 때마다 아버지는 늘 겸손하고 예의 바르게 행동하셨습니다. 손에는 직접 키운 채소나 과일 같은 소박한 선물이 들려 있었죠. 아버지는 살갑게 구는 법은 모르셨지만 조용히 앉아 채소를 다듬거나 손주를 돌보는 등 묵묵히 제 몫을 하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저희 아버지를 탐탁지 않게 여겼지만 친척들 앞에서는 체면을 차렸습니다. 냉담하고 웃음이 적었지만 대놓고 무시하지는 않았습니다. 한 번은 아버지가 과일 바구니를 가져오셨는데 시어머니는 쳐다보지도 않고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네, 거기 두세요. 저는 아버지의 표정이 순간 굳어지는 것을 보았지만 아버지는 그저 온화하게 웃으며 아무렇지 않은 척 하셨습니다. 그때 저는 아버지가 너무 안쓰러웠지만 시어머니는 원래 저런 분이니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제가 임신을 했습니다. 제 배가 불러오자 집안 분위기도 미묘하게 바뀌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게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관심은 저를 향한 것이 아니라 제 뱃속의 아이를 향한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초음파 검사 날짜를 묻고 의사가 뭐라고 했는지 성별은 무엇인지 캐물었습니다. 마치 자신만의 경사를 기다리는 사람처럼요. 그리고 제가 아들을 낳던 날 시어머니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온 동네에 자랑하고 다니셨죠. 우리 집안에 드디어 장손이 태어났어요. 시어머니는 100일 잔치 초대장을 일찌감치 돌리고 친척들을 최대한 많이 불렀으며 성대한 100일상을 주문했습니다.
손주에게는 온통 새 옷만 사입혔습니다. 반면 저에 대한 관심은 예전처럼 시들해졌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서운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기뻤습니다. 제가 아이를 낳는 도구처럼 느껴져 서운했지만 이제 시어머니가 손주에게 집중하며 저에 대한 간섭이 줄어들 거라 생각하니 기뻤습니다. 저는 정말로 장손이 태어났으니 모든 것이 순조로워질 거라고 믿었습니다. 조금만 더 노력하면 시어머니도 저를 예뻐해 주실 거고 이 집안도 저를 진짜 가족으로 받아들여 줄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저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풍족해 보이는 이 집안의 어둠 속에서 누군가 치밀한 계획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을요. 그 사람은 모든 친척이 모인 날 가장 기뻐야 할 그 순간을 노려 제 아버지의 명예를 제가 가족이라 불렀던 그 집 한가운데서 짓밟아버릴 치명적인 한 방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를 낳은 후 저는 그저 제 본분을 다하며 아이를 잘 키우고 가정을 평화롭게 지키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100일 잔치를 일주일 앞둔 무렵부터 집안에는 이상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그저 마음이 불편하다고만 느꼈지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갑자기 다이아몬드 목걸이 이야기를 끊임없이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의도적으로 모두가 들으라는 듯이 반복해서 말했죠. 설거지를 하면서도 손주를 안고서도 말했습니다. 이 목걸이는 내게 가장 소중한 거야. 우리 장손 100일 잔치에는 이렇게 귀한 걸 해야 집안 체면이 서지. 다른 사람들이 우리 집을 우습게 보지 못하게 말이야.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숨이 막혔습니다. 분명 아이의 날인데 시어머니에게는 자신의 체면을 과시할 기회일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제가 아이를 재우고 있는데 대문 밖에서 시어머니가 이웃과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어머니는 특유의 높고 날카로운 목소리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와서 보세요. 우리 장손 100일 잔치 아주 크게 할 거예요. 그때 내가 이 사파이어 목걸이를 하고 있어야 사람들이 우리 집안에 재산이 좀 있다는 걸 알지. 이웃이 몇 마디 칭찬을 건네자 시어머니는 더욱 의기양양해졌습니다. 마치 그 목걸이가 자신을 남들보다 우월한 존재로 만들어주는 것처럼요. 저는 원래 장신구에 관심이 없었지만 바로 그때 시아버지 김 회장의 이상한 반응을 목격했습니다. 한 번은 시어머니가 목걸이를 꺼내 거실 유리 탁자 위에서 닦고 있었는데 TV를 보던 시아버지가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시아버지는 꽤 오랫동안 목걸이를 쳐다봤습니다. 그냥 훑어보는 것이 아니라 마치 무언가를 저울질하고 계산하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그 눈빛을 보고 저도 모르게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제가 무심코 물었습니다. 아버님 뭘 그렇게 보세요? 시아버지는 화들짝 놀라며 멋쩍게 웃었습니다. 아, 저 사파이어가 참 예뻐서. 하지만 그의 말투는 부자연스러웠고 무언가 들키고 싶지 않은 것을 감추려는 사람 같았습니다. 100일 잔치 전날 밤 시댁은 준비로 분주했습니다. 저는 방에서 아이를 돌보다가 가끔 필요한 것을 가지러 밖으로 나왔습니다. 밤 10시쯤이었을까요? 2층 발코니에서 아주 작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시어머니가 친척에게 전화로 자랑하는 줄 알았는데 그 목소리는 시아버지의 것이었습니다. 시아버지는 발코니 구석에 몸을 숨긴 채 누가 들을까봐 입을 가리고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물을 가지러 나가다가 우연히 그가 하는 말을 똑똑히 들었습니다. 며칠만 더 기다려줘. 오빠가 곧 해결할게. 그 한마디에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해결한다니 무엇을요? 돈 문제일까요? 아니면 다른 문제일까요? 그때 그의 목소리는 친구와 대화하는 톤이 아니었습니다. 훨씬 다정하고 낮았습니다. 마치 누군가를 달래고 약속하는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일부러 발소리를 크게 내어 제가 있다는 것을 알렸습니다. 시아버지는 즉시 전화를 끊고 아무렇지 않은 척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저를 보며 아주 자연스럽게 물었습니다. 아가, 아직 안 자고 있었니? 저는 네, 아기물 좀 가지러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시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순간부터 저는 이 집에 어떤 비밀이 기어다니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단지 그 형체를 아직 보지 못했을 뿐이었죠. 100일 잔치 날 아침, 저는 아이가 보채는 바람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아래층에서는 벌써 그릇 소리, 사람들 소리, 시어머니의 지시하는 소리로 소란스러웠습니다.
제가 아이를 안고 내려가니 시어머니는 한복을 갈아입으며 제게 아이에게 새 옷을 입히라고 잔소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허둥대고 있을 때 시아버지가 시어머니 방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꽤 오랫동안 머물렀습니다. 평소 시어머니는 남자가 왜 여자 방에 들어와라며 타박했기 때문에 그 시간에 시아버지가 방에 들어가는 것은 드문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문까지 닫았습니다. 제가 지나가다 보니 안에서 작게 말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내용은 알 수 없었습니다. 잠시 후 시아버지가 나왔는데 표정이 약간 굳어 있었습니다. 제가 묻기도 전에 시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밖에 나가서 뭐 좀 사와야겠네. 그리고는 서둘러 나가셨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며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미 모든 준비가 끝났는데 시아버지가 직접 사러 나가야 할 것이 뭐가 있을까요? 시어머니는 묻지도 않고 손님 맞이에만 여념이 없었습니다. 남편 민준 씨도 테이블을 나르고 짐을 옮기느라 정신이 없었죠. 그 시간에 시아버지가 집을 나선 것을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시아버지가 돌아왔습니다. 그날은 덥지도 않고 바람도 불었는데 시아버지의 이마에는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고 셔츠 깃도 축축했습니다. 그는 집에 들어서자마자 누가 자신을 보는지 확인하려는 듯 주위를 한번 휙 둘러봤습니다. 제가 아이를 안고 근처에 서 있다가 무심코 물었습니다. 아버님 힘드세요? 시아버지는 저를 보고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잠깐 뛰어다녔더니 그리고는 제 눈을 피하며 안으로 쏙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의심 많은 사람이 아니지만 그 모든 조각들이 머릿속에서 불길하게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시아버지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고 그 일이 시어머니가 보물처럼 자랑하는 그 목걸이와 관련이 있을 거라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증거가 없었기에 그저 제가 너무 예민한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집안이 분주하게 돌아가는 동안 저희 아버지는 거실에서 손주를 안고 조용히 달래주고 계셨습니다. 아버지는 집안을 돌아다니지도 시어머니 방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는 남의 집에 가면 안방 근처에는 가지 않는 조심스러운 분입니다. 하물며 멋대로 남의 방에 들어갈 리가 없죠. 저는 아버지의 성품을 알기에 아버지가 누명을 썼을 때 더욱 분노했던 겁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마치 짜인 각본처럼 터져 나왔습니다. 시어머니가 목걸이를 잃어버렸다고 소리쳤을 때 시어머니는 즉시 단정지었습니다. 여기 외부인은 박서방님 아버님밖에 없어. 그 말투는 의심이 아니라 확신에 찬 단죄였습니다. 마치 범인을 정해두고 기다렸다는 듯이요. 그때 저는 시아버지 쪽을 쳐다봤습니다. 시아버지가 나서서 아버지를 변호해 주기를 최소한 아직 확실하지 않으니 기다려보자라고 말해주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시아버지는 그저 차가운 얼굴로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이상했습니다. 편들지도 반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저와 눈이 마주치자 황급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바로 그 회피하는 눈빛 때문에 제 심장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저는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단순히 물건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는 더 깊이 생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제가 아는 것은 단 하나. 만약 제가 이 일을 끝까지 파헤치지 않는다면 제 아버지의 명예는 외손자의 100일 잔치날 제가 한때 가족이라 부르려 애썼던 그 집에서 짓밟히고 말 거라는 사실뿐이었습니다. 제가 전화를 끊자마자 시어머니가 폭발했습니다. 최 여사는 손으로 테이블을 세게 내리쳤고 그 소리에 백일상까지 흔들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얼굴에 대고 손가락질하며 소리쳤습니다. 너 미쳤니, 박서연? 장손 100일 잔치에 경찰을 불러? 이 집안을 동네 망신거리로 만들 작정이야? 제가 대답하기도 전에 시어머니는 친척들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여러분, 좀 보세요. 며느리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전화기를 쥔 손을 떨면서도 이를 악물고 평정심을 유지했습니다. 지금 제가 약한 모습을 보이면 저들은 더욱 기세등등하게 아버지를 몰아붙일 거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느리지만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어머님께서 방금 여러 사람 앞에서 저희 아버지를 도둑이라고 부르셨잖아요. 그게 바로 일을 크게 만드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눈을 부라렸습니다. 내 아비가 훔치지 않았다면 뭐가 무서워서 이래. 저는 시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보며 대답했습니다. 훔치지 않았기 때문에 두렵지 않은 겁니다. 그 말에 분위기는 더욱 험악해졌습니다. 친척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문가에 앉아있던 한 분이 옆 사람 팔을 끌며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렴풋이 들리는 말만으로도 그들이 아버지를 의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더 이상 손님을 대하는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죄인을 심판하는 듯한 눈빛이었죠. 저는 목이 메어왔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의자에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앉아 계셨습니다. 두 손은 무릎 위에 놓여 있었고 얼굴은 슬픔과 강인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남편 민준 씨가 저를 계단 옆 구석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는 겁에 질린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서연아, 제발 그만해. 우리가 먼저 찾아보자. 경찰까지 오면은 집안 망신이야. 저는 남편을 돌아봤습니다. 속에서 불이 치밀어 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크지 않지만 남편을 얼어붙게 만들기에 충분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만약 당신 아버지가 이런 누명을 썼어도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민준 씨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의 침묵은 어떤 꾸짖음보다 더 저를 아프게 했습니다. 그것은 그의 눈에 제 아버지의 명예보다 자기 집안의 체면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꼴이었으니까요. 저는 다시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입을 여셨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습니다. 애원하는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존엄을 지키려는 한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필요하다면 제 몸을 뒤져보시오. 그 말은 제 심장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그렇게까지 자신을 낮추는 모습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아버지께 다가가 어깨에 손을 얹고 작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런 말씀 마세요. 제가 다 밝힐게요. 아버지는 저를 보셨습니다. 온화한 눈빛이었지만 눈가는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그저 고개를 한번 끄덕이셨습니다. 마치 두려워 말라고 말하는 듯이요. 시어머니는 모든 것이 자신의 소나기에서 벗어날까봐 두려운 듯 다시 소리쳤습니다. 뒤져! 당장 뒤져봐! 아무것도 안 나오면 사과하면 될 거 아냐. 하지만 뭐라도 나오면 나 원망하지 마. 저는 그 말을 듣고 온몸이 차가워졌습니다. 시어머니에게 아버지의 명예는 그저 친척들 앞에서 내기할 수 있는 가벼운 물건에 불과했습니다. 바로 그때 시아버지 김 회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거실 한가운데 서서 낮지만 누구의 편도 들지 않는 애매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만들 해. 시끄럽게 굴지 말고 다시 한번 잘 찾아보자고. 저는 시아버지를 쳐다봤습니다. 며느리가 된 이래 처음으로 시아버지가 제 눈을 피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저를 똑바로 보지 못하고 바닥이나 다른 곳을 쳐다봤습니다. 마치 제 눈빛이 무언가를 폭로하기라도 할 것처럼요. 등골을 타고 차가운 기운이 흘렀습니다. 평범한 남자라면 장인이 억울한 누명을 썼을 때 최소한 결론이 날 때까지 기다려보자 라고 말했을 겁니다. 하지만 시아버지는 그저 시끄럽게 굴지 마라고만 했습니다. 그 말은 진실을 찾으려는 것이 아니라 사건을 덮으려는 사람의 말처럼 들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즉시 그 말을 물고 늘어졌습니다. 거봐, 우리 양반도 저렇게 말하잖아. 이 집안 체면이 얼마나 중요한데. 저는 시어머니에게 돌아섰습니다. 제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체면은 남을 짓밟으면서 세우는 게 아니에요. 최 여사는 고개를 팍 돌렸습니다. 잘났어 정말. 경찰 오면 네가 다 알아서 해. 20분쯤 지났을까요? 대문 앞에서 차가 멈추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심장이 거세게 뛰었습니다. 경찰관 2명이 엄숙한 표정으로 들어서자 집안은 절간처럼 조용해졌습니다. 웅성거리던 소리는 바섰고 윙윙거리는 선풍기 소리와 구석에서 울던 아이가 울음을 그치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경찰이 간단히 상황을 물었고 저는 짧게 설명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목걸이를 잃어버렸다고 하셨고 저희 아버지를 범인으로 지목하셨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벗기 위해 신고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즉시 끼어들었습니다. 1억 5천만 원짜리예요. 아침 내내 하고 있다가 방금 없어졌다고요. 이 집 안에서. 경찰은 모두에게 조용히 해달라고 요청한 뒤 목걸이가 없어진 시간대를 특정해달라고 했습니다. 분위기는 활시위처럼 팽팽했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보았습니다. 아버지는 태연한 척했지만 손을 꽉 쥐고 계셨습니다. 남편은 제 뒤에서 안절부절 못했고 시어머니는 내가 옳다는 듯 팔짱을 끼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그는 몇 걸음 걷다가 멈추기를 반복했습니다. 마치 목걸이가 아니라 다른 무언가 때문에 초조한 사람처럼요. 경찰은 고가의 재산이고 분쟁이 있는 만큼 집안의 CCTV를 확인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처음에는 반대하려 했지만 친척들의 시선을 의식했는지 마지못해 동의했습니다.
민준 씨가 CCTV 시스템과 연결된 휴대폰을 가지러 달려갔습니다. 화면이 켜지자 모두의 시선이 화면에 집중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저조차도 등골이 오싹해지는 장면이 나타났습니다. 시어머니 침실 앞 복도를 비추는 카메라의 영상이 한동안 꺼져 있었습니다. 화면이 흐리거나 지지직거리는 게 아니라 아예 새까만 화면이었습니다. 경찰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이 구간은 왜 영상이 없습니까? 민준 씨가 더듬거렸습니다. 아마 기술적인 오류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집의 카메라는 단 한 번도 고장 난 적이 없었습니다. 하필이면 이렇게 모든 사람이 모인 100일 잔치 날에요. 저는 화면 앞에 서서 귀가 웅웅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이 일이 단순히 물건을 잃어버린 것이 아님을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만약 그냥 떨어뜨린 것이라면 왜 하필 그 시간에 카메라가 꺼져 있었을까요? 만약 단순한 실수였다면 왜 시어머니는 처음부터 아버지를 범인으로 단정했을까요? 그리고 만약 모든 것이 우연이었다면 왜 시아버지는 시끄럽게 굴지 말라고 말하며 제 눈을 피했을까요? 저는 입 밖으로 내뱉진 않았지만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 무대를 꾸몄고 저희 아버지는 그들이 꾸민 무대 위에서 범인 역할을 맡도록 떠밀렸을 뿐이라는 것을요. 경찰은 꺼진 카메라 영상을 보더니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모두 제자리에 계십시오. 함부로 돌아다니지 마십시오. 저희가 각 방과 구역을 확인할 겁니다. 관련자분들은 소란 피우지 마시고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 집안의 공기는 더욱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조금 전까지 들리던 웃음소리는 온데간데 없고 서로 눈치를 보는 시선과 한숨, 그리고 원치 않는 일에 휘말린 친척들의 어색함만이 남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경찰의 의심이 다른 사람에게 향할까봐 두려운 듯 즉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하는데 저는 저 박 선생이 제일 의심스러워요. 시어머니는 아버지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양반은 외부인이고 집안을 이리저리 돌아다녔으니 누가 알겠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분노와 슬픔이 동시에 치밀어 올랐습니다. 아버지는 그 자리에 앉아 허리는 꼿꼿했지만 얼굴은 분노로 붉어져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여자와 말싸움을 하거나 욕을 하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한마디 하셨을 뿐인데 그 한마디에 방 안의 모든 사람이 침묵했습니다. 내 명예가 1억 5천만 원보다 못하단 말이요? 그 말은 제 가슴에 망치질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눈물을 삼키려 애썼지만 결국 터져나오고 말았습니다. 목걸이 때문도 시어머니의 욕설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아버지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명예를 스스로 변호해야 하는 억울한 상황에 부딪힌 것이 너무나 슬펐습니다. 평생을 일하며 거칠어진 손으로 누구에게도 아쉬운 소리 한 번 안 하신 분인데 오늘 외손자의 100일 잔치에서 도둑놈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고 꿋꿋이 서 있으려 노력했습니다. 남편 민준 씨는 저를 보며 눈빛이 흔들렸지만 이내 시선을 돌렸습니다. 마치 어느 편에 서야 할지 결정하기 두려운 사람처럼요. 시아버지 김 회장은 여전히 무서울 정도로 침묵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는 와인 장식장 옆에 서서 두 손을 주머니에 찔러 넣고 바닥만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침묵은 더 이상 제가 알던 점잖음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를 억누르고 회피하는 듯한 침묵이었습니다. 저는 시아버지를 보며 막연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 남자는 겉보기와 달리 이 사건과 전혀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요. 경찰은 거실부터 시작해 시어머니 침실 근처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아주 구체적으로 물었습니다. 목걸이는 어디에 보관하셨습니까? 평소에는 어디에 두시나요? 시어머니는 즉시 대답했습니다. 아침 내내 목에 하고 있었어요. 한복으로 갈아입을 때 잠시 빼서 장롱 안보석함에 넣었다가 다시 착용했죠. 손님들 맞을 때까지만 해도 분명히 있었어요. 경찰은 고개를 끄덕이더니 시어머니를 흠칫하게 만드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침실 열쇠는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최 여사는 아주 잠깐, 정말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남편을 흘끗 쳐다보더니 재빨리 대답했습니다. 저만 가지고 있어요. 항상 제가 챙겨요. 경찰이 다시 물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열쇠가 없습니까? 네, 없어요. 하지만 경찰은 시아버지에게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김 회장님, 예비 열쇠를 가지고 계십니까? 김 회장은 살짝 움찔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집사람이 잊어버릴 때를 대비해서 하나 가지고 있소.
시어머니가 즉시 날카롭게 받아쳤습니다. 그이가 가진 거나 내가 가진 거나 마찬가지죠. 이 집 주인이니까요. 시어머니는 마치 두 사람이 열쇠를 가진 것이 당연한 일인 것처럼 말하며 더 이상의 의심을 차단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에는 아침에 시어머니가 옷을 갈아입던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그 시어머니는 분명 거실 테이블 위에 핸드백을 놓아두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제게 소리쳤죠. 서연아, 가방 좀 봐줘. 그때 저는 아이를 안고 있어서 네라고 대답만 하고 돌아섰습니다. 만약 시어머니가 열쇠를 항상 지니고 다닌다면 그때 열쇠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핸드백 안이었을까요? 아니면 방 안이었을까요? 생각할수록 시어머니의 말이 앞뒤가 맞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장롱과 보석함을 계속해서 조사했습니다. 그들은 장갑을 끼고 아주 조심스럽게 서랍 하나하나를 살폈습니다. 시어머니는 옆에 서서 계속해서 투덜거렸습니다. 꼼꼼하게 좀 찾아보세요. 내 물건이 저절로 날아갔을 리는 없잖아요. 그리고는 다시 아버지를 흘끗 쳐다봤습니다. 마치 죄를 못 박으려는 듯이요. 저는 아버지의 손이 꽉 쥐어지는 것을 보았지만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그때 경찰이 한마디를 던져온 집안을 다시 한번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고가의 자산이고 CCTV가 꺼진 정황이 있는 만큼 최근 가족분들의 금융거래 내역을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특히 담보대출이나 거액이체 같은 거래가 있었는지 확인해서 자작극의 가능성을 배제해야 합니다. 그 말을 듣자 시어머니는 물론이고 남편도 흠칫 놀랐습니다. 그리고 저는 시아버지의 얼굴이 하얘지는 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놀라는 기색이 아니었습니다. 아픈 곳을 찔린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평소 까무잡잡하던 그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시아버지는 방 안에 에어컨이 켜져 있는데도 셔츠 깃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저는 그의 관자놀이에 땀이 송골송골 맺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런 시아버지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언제나 침착하고 확신에 찬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 그는 벼랑 끝에 몰린 사람 같았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돌아보았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보며 작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딸아, 두려워 마라. 나무가 고드니 그림자가 휠리 없다. 그 한마디에 저는 정신이 번쩍 드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눈물을 닦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안심시키려 하셨지만 사실은 이 굴욕적인 상황 속에서 스스로를 다잡고 계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집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친척들은 조용히 앉아 있었고 시어머니는 분노에 차 있었으며 남편은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시아버지는 땀을 흘리고 있었고 누명을 쓴 저희 아버지가 오히려 가장 침착했습니다. 그때 제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생각만이 남았습니다. 이 집을 발칵 뒤집어서라도 누구의 체면이 깎이더라도 반드시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아야 한다. 만약 오늘 제가 물러선다면 내일 그리고 그 후로도 아버지는 사돈댁 물건에 손댄 사람으로 기억될 테니까요. 그 치욕은 몇 마디 사과로 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알지 못했습니다. 목걸이 분실 사건 뒤에 숨겨진 비밀은 단순한 누명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온 김씨 집안을 망신뿐만 아니라 누구도 손쓸 수 없을 정도로 발칵 뒤집어 놓을 추악하고 죄악으로 가득 찬 관계를 끌어낼 것이라는 사실을요. 경찰은 CCTV 영상에 비정상적으로 꺼진 구간이 있고 지문 감식 결과 낯선 지문이 발견되자 더 이상 에둘러 묻지 않았습니다. 한 경찰관이 시아버지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김 회장님, 오늘 오전 통화 기록을 확인해야겠습니다. 그 말은 이미 파문이인 호수에 던져진 또 하나의 돌멩이 같았습니다. 김 회장은 순간 흠칫했지만 이내 태연한 척했습니다. 내 휴대폰에 뭐 볼 게 있다고 그러시오. 경찰관이 즉시 응수했습니다. CCTV가 꺼져 있던 시간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회장님께서 관련이 없다면 통화 기록 확인이 오히려 회장님의 결백을 증명해 줄 겁니다. 저는 시아버지를 보았습니다. 아침부터 지금까지 처음으로 그의 눈빛에서 태연함이 사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휴대폰을 내밀었지만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남편 민준 씨가 아버지의 휴대폰을 받아 경찰에게 건넸습니다. 경찰은 오전 8시부터 9시 사이의 통화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불과 몇 초 후 경찰관이 말했습니다. 오전 8시 12분에 6분간의 통화 기록이 있네요. CCTV가 꺼져 있던 시간과 거의 일치합니다.
시어머니가 그 말을 듣자마자 끼어들었습니다. 친구랑 통화했겠죠. 남자가 전화 통화 좀 한 게 뭐 그리 대수라고요? 경찰은 반응하지 않고 계속해서 물었습니다. 저장된 이름이 DH인데 누구십니까? 시아버지는 서두르듯 빠르게 대답했습니다. 옛 친구요. 그 대답은 이 복잡한 상황에 비해 너무나 짧고 단순했습니다. 경찰은 시스템을 통해 해당 번호의 명의자를 즉시 조회했습니다. 1분도 채 되지 않아 경찰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 번호 2002년생 이다혜 씨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거실은 무덤처럼 조용해졌습니다. 제 심장이 가슴 속에서 세차게 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2002년생, 28살, 제 나이와 같았습니다. 저는 시아버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등골을 타고 차가운 기운이 흘렀습니다. 옛 친구라고요? 저랑 동갑인 옛 친구요? 아버님? 제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한 글자 한 글자가 무거운 돌처럼 떨어졌습니다. 제 옆에 서 있던 민준 씨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굳어버렸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돌아봤습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아버지를 향한 절대적인 신뢰가 아니었습니다. 믿음의 심장부에 따귀를 맞은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경찰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목걸이의 가치와 비슷한 금액의 거래가 있었을 수 있으니 최근 은행 거래 내역도 확인해야겠습니다. 시어머니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은행 거래랑 이게 무슨 상관이에요? 경찰관이 대답했습니다. 자작극의 정황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비정상적인 거래가 있었다면 명확히 해야 합니다. 민준 씨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아버지의 휴대폰을 받아 은행 앱을 열었습니다. 제 마음의 준비가 되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거래 내역이 화면에 나타나는 순간 거실의 모든 것이 얼어붙었습니다. 3일 전 정확히 1억 5천만 원이 이체된 기록. 수신자는 이다혜 시어머니가 숨을 헐떡였습니다. 누구한테 돈을 보낸 거예요? 왜 난 몰랐어요?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더 이상 날카롭지 않았습니다. 기댈 곳을 잃어버린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시아버지는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사업상, 파트너에게. 하지만 경찰이 말을 잘랐습니다. 그렇다면 왜 목걸이 가격과 정확히 일치합니까? 1억 5천만 원, 단 1원도 틀리지 않습니다. 거실은 숨소리 하나 들리지 않을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친척들조차 감히 숨을 크게 쉬지 못했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보았습니다. 아버지는 그 자리에 앉아 안타까운 눈빛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처음처럼 긴장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아버지는 이야기의 흐름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저는 마음속에서 고통과 분노가 동시에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 집안에서 가장 점잖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이런 큰 비밀을 숨기고 있었다는 사실에 고통스러웠고 그 비밀을 덮기 위해 저희 아버지를 방패막이로 삼았다는 사실에 분노했습니다. 민준 씨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습니다. 아버지, 누구한테 돈을 보내신 거예요? 말씀 좀 해보세요. 시아버지는 아들을 쳐다보지 못하고 작게 말했습니다. 말했잖니, 사업 문제라고. 하지만 그의 눈은 더 이상 방 안에 누구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경찰이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이다혜 씨를 불러서 조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만약 관련이 없다면 본인이 직접 증명할 수 있겠죠. 그 순간 시아버지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는 날카롭게 소리쳤습니다. 그럴 필요 없소! 이건 우리 집안일이요! 그 말은 거실 한가운데를 가로지르는 칼날 같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쭉 돌아섰습니다. 집안일? 저 젊은 애한테 돈 보낸 게 집안일이라고요? 시어머니는 거의 절규하듯 소리쳤습니다. 민준 씨는 아버지를 보며 분노와 실망이 뒤섞인 눈으로 물었습니다. 아버지, 대체 뭘 숨기시는 거예요? 경찰이 더 말하지 않아도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만약 정말 옛 친구고 사업 파트너라면 경찰서에 불러 조사하겠다는 말에 저렇게 격렬하게 반응할 리가 없습니다. 이건 우리 집안일이라는 그 말은 이것이 단순한 목걸이 분실 사건이 아니라 더 크고 추악한 비밀이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몇 걸음 뒤로 물러서며 의자 팔걸이를 붙잡았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여보, 말해줘요. 내가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니라고 말해줘요. 하지만 시아버지는 침묵했습니다. 그의 침묵은 그 어떤 고백보다 더 끔찍했습니다. 친척들은 서로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의심에서 경악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저는 거실 한가운데 서서 한 가지 사실을 명확히 깨달았습니다. 그날 없어진 것은 1억 5천만 원짜리 목걸이만이 아니었습니다. 아내의 믿음, 아들의 존경,
그리고 시어머니가 평생 자랑해온 뼈대 있는 집안이라는 허울, 그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시아버지가 이거는 우리 집안일이요 라고 외친 그 순간부터 이야기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다는 것을요. 이제 이것은 누가 도둑이냐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친척이 모인 가장 기뻐야 할 100일 잔치 날, 한 집안의 추악한 비밀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문제였습니다. 시아버지가 이건 우리 집안일이라고 외친 후 거실의 공기는 더욱 숨막히게 변했지만 경찰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한 경찰관이 김 회장을 똑바로 보며 여전히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생님, 자작극의 정황이 있고 억울하게 누명을 쓴 분이 있는 이상 저희는 반드시 사건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말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시어머니는 그때 이미 처음에 기세등등한 목소리를 잃어버린 후였습니다. 남편과 경찰을 번갈아 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니, 경찰 양반들, 이렇게까지 해야 합니까? 경찰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억울한 분은 평생 누명을 쓰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아버지를 돌아봤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조용히 앉아 계셨지만 두 눈은 꾹 참아온 분노로 붉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오늘 무슨 일이 터지든 더 이상 물러서지 않겠다고. 경찰은 대문 밖 CCTV를 추가로 확인하겠다고 요청했습니다. 그것은 집안 시스템과 별도로 설치된 것이라 복도 카메라가 꺼진 것과 상관없이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민준 씨는 다시 휴대폰을 들었지만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보면 볼수록 자신의 아버지가 연루될 가능성이 커지니 그도 두려웠을 겁니다. 대문 밖 CCTV 영상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오전 시간대로 영상을 돌렸고 이내 온 집안을 침묵하게 만든 장면이 나왔습니다. 오전 8시가 조금 넘은 시각, 시아버지가 대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누가 볼까봐 서두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10분쯤 뒤 다시 돌아왔습니다. 경찰이 화면을 멈추고 확대했습니다. 시아버지의 손에는 작은 검은색 주머니가 들려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깜빡였습니다. 저게 뭐예요? 민준 씨는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봤고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저는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아침에 시아버지가 뭐 좀 사온다며 나갔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경찰이 김 회장에게 직접 물었습니다. 오전 8시경에 이 주머니를 들고 외출하셨는데 안에 무엇이 들어있었습니까? 시아버지는 마른 침을 삼키며 애써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약국에 가서 약을 좀 사왔소. 시어머니는 마치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 말에 매달렸습니다. 거봐요. 저 양반이 나 먹을 약 사러 갔다 온 거라니까요. 괜한 상상하지 마세요. 하지만 경찰은 고개를 젓고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약을 사셨다면 약국 봉투나 영수증이 있었을 겁니다. 이 주머니는 개인 물품을 담는 주머니 같습니다. 그리고는 시아버지의 차 트렁크를 확인하겠다고 요청했습니다. 트렁크 확인이라는 말이 떨어지자 시아버지의 몸이 순간 굳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낯선 지문 이야기가 나왔을 때와 똑같은 반응이었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는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민준 씨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트렁크는 왜요? 경찰이 대답했습니다. 통상적인 절차입니다. 물건의 이동 경로를 확인하는 중입니다. 시어머니는 공황 상태에 빠진 듯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안 돼요. 그건 우리 집 차예요. 당신들 마음대로 할 권리 없어요. 하지만 경찰은 단호했습니다. 협조하지 않으시면 경찰서로 동행을 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선택은 가족분들이 하시는 겁니다. 시어머니는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친척들은 더 이상 그녀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호기심과 두려움만이 가득했습니다. 최 여사는 이를 악물고 힘없이 말했습니다. 알았어요. 확인하세요, 그럼. 모두가 주차된 차로 향했습니다. 저는 아이를 안고 문가에 서서 그들을 지켜봤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습니다. 아버지는 제 뒤에서 계셨습니다. 아무 말 없이 그저 마땅히 받아야 할 정의를 기다리는 사람처럼 뜰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민준 씨가 아버지의 차 트렁크를 열었습니다. 트렁크 덮개가 열리고 모두가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목걸이는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려는 순간 한 경찰관이 몸을 숙여 트렁크 구석에 끼워져 있던 얇은 종이 봉투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는 봉투에서 종이를 꺼내 쓱 훑어보더니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전당포 영수증입니다. 전당포라는 두 글자를 듣는 순간 저는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뭐라고요? 경찰은 또렷하게 읽어 내려갔습니다. 어제 날짜로 담보가치 1억 5천만 원. 그리고 아래 서명란에 서명인 김판석. 저는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민준 씨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서 입만 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뒤에 있던 친척들은 어머나 하고 소리를 지르더니 이내 입을 다물었습니다. 모두가 이것이 돌이킬 수 없는 순간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시어머니는 비틀거리며 다가가 영수증을 낚아챘습니다. 마치 찢어 없애버리고 싶다는 듯이 노려봤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참 돌아서며 갈라진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말해봐요. 이게 오해라고 말해줘요. 설명 좀 해보란 말이에요. 하지만 시아버지는 그저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이마에는 땀이 흥건했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침묵은 가장 명백한 자백이었습니다. 경찰이 무겁지만 명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현재로서는 본인이 직접 재산을 처분하고 거짓 현장을 꾸민 것으로 의심할 충분한 근거가 있습니다. 동기를 명확히 하기 위해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가족분들께서는 다른 사람에 대한 무고를 즉시 멈춰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목걸이 때문도 시댁의 붕괴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누명이 벗겨졌다는 안도감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손을 잡고 메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런 수모를 겪게 해드려서 죄송해요. 아버지는 저를 보며 지친 눈빛으로 가볍게 말했습니다.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는 법이다. 바로 그때 시어머니가 이성을 잃었습니다. 그녀는 시아버지에게 달려들어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뺨을 세차게 내리쳤습니다. 짝하는 소리가 마당에 날카롭게 울려 퍼졌습니다. 시어머니는 눈물을 쏟아내며 울부짖었습니다. 어떤 년한테 돈을 갖다 바친 거야. 말해. 당신이 그러고도 사람이야? 내 며느리 아버지한테 도둑 누명을 씌워? 시아버지는 비틀거리며 뺨을 감쌌습니다.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민준 씨는 충격과 굴욕감에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마치 자신의 세상이 무너져 내린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들을 더 꽉 껴안았습니다. 그 따기 소리가 울려 퍼지는 순간 김씨 집안은 공식적으로 산산조각 났다는 것을, 그리고 그 균열은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시아버지의 뺨을 때리는 소리가 댁자 집 앞마당은 죽음과 같은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친척들은 어쩔 줄 몰라 하며 어떤 이는 민망함에 고개를 돌렸고 어떤 이는 입만 벌린 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시아버지는 땅에 뿌리 박힌 듯 서서 뺨을 감싼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경찰이 침착하지만 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 회장님, 동기를 명확히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현재 허위 현장을 조성하고 타인을 무고한 혐의가 있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떨고 있었지만 먼저 소리쳤습니다. 말해봐요! 그 돈으로 뭘 했냐고! 감히 며느리 아버지한테 죄를 뒤집어 씌우고 당신이 그러고도 사람이야? 시아버지는 마른 침을 삼키며 몇 번이나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민준 씨는 굴욕감과 분노로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말씀 좀 해보세요. 제가 앞으로 아내의 얼굴을 어떻게 보라고 이러세요? 저는 남편을 보며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그의 믿음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고 이 가정은 제 눈앞에서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시아버지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갈라져 있었습니다. 급하게. 돈이 필요했소. 시어머니가 비웃었습니다. 돈이 급해? 이 집에 돈이 부족했던 적이 있기나 했어요? 김 회장은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마치 스스로를 벽으로 밀어넣는 사람처럼요. 다혜가 힘든 일이 생겨서 다혜라는 이름을 듣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저는 한 걸음 앞으로 나서서 시아버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무슨 힘든 일이기에 온 가족의 명예를 팔아야 했나요? 무슨 힘든 일이기에 저희 아버지께 누명을 씌우는 연극까지 하셨어요? 제 질문은 비수와 같았습니다. 시아버지는 입술을 떨며 막다른 길에 몰린 사람처럼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다혜가 임신을 했다고 했소. 마당에 있던 모든 사람이 벼락을 맞은 듯 굳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입을 떡 벌리더니 이내 숨막히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민준 씨는 폭발했습니다. 그는 충격에 목소리가 갈라진 채 소리쳤습니다. 아버지, 제정신이세요? 그 여자는 제 아내랑 동갑이에요. 부끄러운 줄 아세요? 저는 남편의 어깨가 떨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이성을 잃은 남편의 모습은 처음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남편의 가슴을 치며 울부짖었습니다. 날 배신했어. 날 배신하고도 모자라 며느리 아버지한테 죄를 뒤집어 씌워? 당신 정말 악마다. 악마야. 시아버지는 저항하지 않고 그저 모든 것을 체념한 사람처럼 서 있었습니다. 경찰이 모두를 진정시키고 관계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물었습니다. 시아버지는 고개를 숙이고 땅에 대고 말하듯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1년. 좀 넘었소. 시어머니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1년? 내가 그런 것도 모르고 당신이랑 1년을 살았단 말이야? 시어머니는 제게로 돌아섰습니다. 붉게 충혈된 눈으로 이를 갈며 말했습니다. 네, 나이랑 똑같단다. 우리 양반이 세상에. 그리고는 숨을 쉬지 못하는 사람처럼 가슴을 부여잡고 주저앉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어떤 통쾌함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저 소름이 돋을 뿐이었습니다. 예순을 바라보는 남자가 점잖고 모범적인 가장이라는 가면을 쓰고 며느리와 동갑인 젊은 여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왔다는 사실, 생각만 해도 역겨웠습니다. 경찰이 계속해서 물었습니다. 이다혜 씨에게 이체한 1억 5천만 원은 무슨 용도였습니까? 시아버지는 이 상황을 끝내고 싶다라는 듯 빠르게 대답했습니다. 아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민준 씨가 차 트렁크 덮개를 세게 내리치며 소리쳤습니다. 어떻게 해결해요? 그 사람한테 무슨 짓을 하려고 했어요? 시아버지가 겁에 질려 말했습니다. 아니, 그런 게 아니야. 병원비랑 약값이 필요하다고 해서. 저는 시아버지를 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께는 차마 말씀드릴 용기가 없어서 어머님 목걸이를 전당포에 맡기고 저희 아버지께 누명을 씌우기로 하신 거군요. 맞죠? 김 회장은 침묵했습니다. 그의 침묵은 가장 확실한 대답이었습니다. 경찰이 모든 경위를 진술하라고 요구하자 시아버지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급하게 돈이 필요했고 아내가 거액 이체 사실을 알게 될까 두려워 전날 목걸이를 몰래 전당포에 맡겼다고 실토했습니다. 그리고 집안에 사람이 많이 모이는 100일 잔치 날을 노려 목걸이 분실 소동을 일으켰다고요. 그는 저희 아버지가 외부인이고 시골 출신에 말이 없어 의심하기 가장 쉬운 대상이라고 판단했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한마디만 소리치면 모든 의심이 자연스럽게 낯선 사람에게 쏠릴 것이라고 계산했던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저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저는 메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카메라 전원은 왜 뽑으셨어요? 그가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더 진짜처럼 보이게 하려고. 저는 누군가 제 목을 조르는 것 같았습니다. 추악한 비밀을 덮기 위해 치밀하게 계획된 더러운 연극, 그리고 그 대가는 아버지의 명예였습니다. 경찰은 허위 현장 조성과 무고행위는 피해자의 고소 여부와 정도에 따라 법적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그 말을 듣자 시어머니가 공황 상태에서 깨어난 듯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경찰 앞으로 달려가 그대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물 콧물을 쏟아내며 애원했습니다. 제발 사건으로 만들지 말아주세요. 저희가 알아서 해결하겠습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저는 무릎 꿇은 시어머니를 보며 마음이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조금 전까지 아버지에게 도둑놈이라며 손가락질하던 그 여자가 이제는 집안 망신이 두려워 경찰에게 무릎 꿇고 빌고 있었습니다. 경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부부 공동재산이고 가족 내부 문제인 점을 감안해 합의할 시간을 드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무고를 당한 피해자 측에서 처벌을 원할 경우 저희는 규정대로 처리해야 합니다. 최 여사는 저를 돌아봤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애원이 가득했습니다. 서연아, 네가 좀 말해다오. 일을 크게 만들지 말자. 저는 시어머니를 보았습니다. 마음속에서 이상한 감정이 솟아났습니다. 동정심도 분노도 아니었습니다. 냉철한 현실 인식이었습니다. 저는 이 비극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은 목걸이 분실 사건에서 붕괴와 굴욕, 그리고 이제부터 이 집안의 누구도 외면할 수 없는 끔찍한 후폭풍으로 번져나갔을 뿐입니다. 그날 이후 경찰은 사건을 자작극 및 무고 혐의가 있는 사건으로 잠정 기록했습니다.
처벌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에 따르기로 했죠. 시어머니가 무릎 꿇고 빌고 친척들이 굴욕적인 분위기 속에서 뿔뿔이 흩어졌기 때문에 사건은 일단 내부 해결로 마무리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표면적인 봉합일 뿐이었습니다. 이 집안의 내부는 더 이상 서로를 예전처럼 바라볼 수 없을 정도로 산산조각 났습니다. 며칠 동안 시댁은 초상집 같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더 이상 저를 구박하거나 기저귀 문제로 트집 잡지 않았습니다. 그저 멍하니 앉아 있었고 얼굴은 판숙해졌습니다. 밤마다 잠을 설치고 작은 소리에도 화들짝 놀랐습니다. 제가 시어머니 방을 지나갈 때면 가슴을 부여잡고 망신이야. 너무 망신스러워라고 중얼거리는 소리를 여러 번 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이웃이 알까봐, 친척들이 이 일을 입에 올릴까봐 두려워했습니다. 젊은 여자에게 빠져 집안 망신시킨 남편을 둔 여자라는 꼬리표가 평생 따라다닐까봐 전전긍긍했습니다. 한 번은 제게 끊어지는 목소리로 원망하듯 말했습니다. 네가 경찰만 안 불렀어도 아무도 몰랐을 텐데. 저는 대꾸하지 않고 그저 시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어머님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누가 누구에게 먼저 망신을 줬는지. 시아버지 김 회장은 모든 것이 탄로난 후 거의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말이 더 없어졌고 저와 민준 씨의 얼굴을 피했습니다. 식사 시간에는 밥을 몇 술 뜨는 둥 마는 둥 하고는 방으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한 번은 계단에서 마주쳤는데 저를 흘끗 보는 그의 눈빛에는 부끄러움뿐만 아니라 두려움 같은 것도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가 두려워하는 것은 아내와 아들이 아는 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그는 그 젊은 여자 이다혜를 두려워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남편 민준 씨는 기둥을 잃은 사람 같았습니다. 야근이 잦아졌고 웃음과 말이 줄었습니다. 더 이상 그냥 넘어가자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그는 등을 돌리고 누워 아주 오랫동안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는 그가 자식으로서의 굴욕감과 남편으로서의 죄책감 사이에서 괴로워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누명이 벗겨졌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다음 날 바로 아버지께 전화를 걸어 다시 한번 사과드렸습니다. 아버지는 그저 너는 아이나 잘 키워라. 아빠는 괜찮다라고만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더욱 목이 메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이 점차 가라앉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진실은 밝혀졌고 모두가 아버지가 결백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시아버지는 대가를 치렀고 시어머니는 근거 없는 비난의 결과를 똑똑히 보았습니다. 저는 가장 큰 파도는 지나갔고 이제 상처를 봉합하고 각자 자신의 굴욕을 삼키며 살아갈 일만 남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결코 그렇게 쉽게 평온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3일 뒤 제가 아이를 재우고 있던 오후였습니다. 대문 밖에서 우편 배달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준 씨가 나가서 받아온 것은 발신인이 없는 옅은 노란색 봉투였습니다. 그는 봉투를 보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누가 이런 걸 보냈지? 시댁에서 이런 편지를 받는 거는 드문 일이라 저도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민준 씨는 거실에서 바로 봉투를 뜯었습니다. 불과 1초 후 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제가 다가가 보니 봉투 안에는 여러 장의 컬러 인화 사진이 들어있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젊고 화려한 옷차림의 여자와 호텔 로비에서 아주 가깝게 서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에 함께 타는 사진도 있었죠. 여자의 손이 시아버지의 팔을 꽉 잡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선명해서 부인할 수 없는 사진이었습니다. 쓱 보기만 해도 사진 속 여자가 이다혜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봉투 안에서는 작은 메모지 한 장이 더 떨어졌습니다. 또박또박 쓰인 차가운 글씨체. 일이 더 커지는 걸 원치 않으면 3억 원을 추가로 준비하세요. 저는 그 글을 읽고 소름이 돋았습니다. 민준 씨는 메모지를 구겨질 정도로 꽉 쥐었습니다. 그는 이를 갈며 말했습니다. 이 여자가 우리를 협박하고 있어. 제가 대답하기도 전에 시어머니가 나쁜 예감이라도 한 듯 방에서 뛰쳐나왔습니다. 사진을 본 시어머니는 비명을 지르며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세상에, 이게 끝이 아니었어? 시어머니는 머리를 감싸쥐고 입술을 떨며 중얼거렸습니다. 날 아주 죽이려고 작정했구나. 소란의 시아버지가 아래층으로 내려왔습니다. 사진을 보자마자 그는 못 박힌 듯 그 자리에 섰습니다. 얼굴은 하얗게 질렸고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시아버지에게 달려들어 가슴을 치며 울부짖었습니다. 이 집을 이만큼 망가뜨린 걸로도 부족해요? 이제 3억을 더 달란대요. 이 집까지 팔아넘길 작정이에요? 김 회장은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작은 목소리로 이리 줘봐라고 말할 뿐이었습니다. 그는 메모지를 받아들고 그 글자들을 훑어봤습니다. 저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가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를요? 아내의 꾸짖음이나 아들의 경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저 바깥에서 자신의 목줄을 쥐고 있는 그 누군가를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른 침을 삼키며 갈라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여자가 미쳤구나. 저는 민준 씨에게 돌아섰습니다. 묻는 것이자 정신 차리라는 일침이었습니다. 당신 생각에 28살 여자가 예순을 바라보는 남자를 진심으로 사랑할 것 같아요? 민준 씨는 저를 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어두워졌습니다. 그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지만 그의 침묵은 그 역시 제가 생각하는 바를 깨닫고 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다. 커튼을 치고 대문을 굳게 잠갔습니다. 마치 이웃이 볼까 두려운 사람처럼요. 시어머니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속삭였습니다. 저 여자가 이 사진들을 뿌리면 난 어떻게 살아? 시장에 가면 사람들이 날 어떻게 보겠어? 시어머니는 저를 보았습니다. 두려움과 분노가 뒤섞인 눈빛으로요. 서연아, 너 어떻게 좀 해봐. 경찰 부르는 거 잘하잖아.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메모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다혜를 시아버지가 변명하려 했던 것처럼 연약한 내연녀로 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목걸이 사건이 발각된 것을 알고 있고 이 집안이 공황 상태에 빠진 것을 알고 있으며 바로 그 순간을 노려 추가적인 타격을 가한 것이라는 것을요. 임신은 핑계였을지도 모릅니다. 진짜 목적은 돈, 협박, 그리고 이 집안을 조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시아버지를 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거짓된 위험은 없었습니다. 목줄을 잡힌 자의 굴욕적인 두려움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어쩌면 이 게임에서 꼭두각 씨는 우리 가족이 아니라 바로 시아버지 그 자신일지도 모른다는 거를요. 저는 요람에서 곤히 잠든 아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차가운 기운이 솟아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이제 아버지의 명예를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이 김씨 집안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바로 체면을 무기 삼아 이 집 전체를 쥐고 흔들려는 젊고 탐욕스럽고 치밀한 한 여자와 맞서 싸워야 한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가장 큰 파도는 지나갔다고 생각했지만 저는 이 다혜가 자신의 패를 이제 막 꺼내들었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3억 원을 추가로 준비하세요라는 메모지는 이미 너덜너덜해진 이 집에 새로 그어진 칼자국처럼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가슴을 부여잡고 숨을 헐떡였고 민준 씨는 방향을 잃은 사람처럼 방 안을 서성였습니다. 시아버지는 소파 끝에 걸터 앉아 핏줄이 붉어진 두 손을 마주잡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이를 안고 창가에 서서 밖을 내다보며 마음이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그 봉투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 예상대로 30분도 채 되지 않아 초인종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한 번 누르는 것이 아니라 마치 문을 부술듯이 계속해서 눌러댔습니다. 시어머니가 화들짝 놀라며 민준 씨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나가지 마! 저 여자면 어떡해! 민준 씨가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안 나가면 더 난리칠 거예요. 저는 아들을 요람에 내려놓고 현관으로 똑바로 걸어갔습니다. 문고리를 돌리자마자 누구인지 확인하기도 전에 낭낭하지만 차가운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모님, 아버님. 저 다혜예요.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이다혜는 두려워하는 기색 없이 당당하게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화려한 옷차림에 새빨간 립스틱, 손에는 한눈에 봐도 비싸 보이는 핸드백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저를 한번 훑고는 집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마치 자기 소유의 공간을 둘러보는 사람처럼요. 안에서 시어머니가 뛰쳐나왔습니다. 이다혜를 보자마자 얼굴이 하얘지더니 목이 찢어져라 소리쳤습니다. 나가! 이 여우 같은 년! 내 집을 망쳐놓고 어디라고 기어들어와? 이다혜는 전혀 놀라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비웃었습니다. 사모님, 진정하세요. 저 대화하러 온 거예요. 진정하라는 그 말이 불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녀의 머리채를 잡으려고 달려들었습니다. 제가 즉시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어머님, 이러시면 안 돼요.
저 여자가 원하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 집을 시장 바닥으로 만드는 거예요. 시어머니는 헐떡이며 눈을 부라렸습니다. 비켜. 내가 전현 머리털을 다 뽑아버릴 테다. 이다혜는 가만히 서서 여유롭게 핸드백 끈을 고쳐 맸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기계처럼 평온했습니다. 사모님 망신당하게 만들고 싶진 않지만 저도 일을 크게 만들게 하지는 마세요. 바로 그때 시아버지가 안에서 나왔습니다. 저는 그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가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이다혜를 보며 입술을 떨었습니다. 다혜야, 네가 어떻게 여기에... 이다혜는 시아버지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원망과 협박이 뒤섞인 눈빛으로요. 제가 와야죠. 제 아이가 아비 없는 자식으로 태어나게 할 순 없잖아요. 민준 씨가 벌떡 일어나 이를 갈았습니다. 누구더러 아이라고 해? 더러운 수작 부리지 마. 이다혜는 민주 씨를 잠시 쳐다보더니 저를 향해 시선을 돌렸습니다. 언니가 민주 씨 부인이죠? 이 일에서 결정권이 없는 사람은 언니라는 거 알아두는 게 좋을 거예요. 저는 그녀를 똑바로 쳐다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결정권은 진실에 있어. 그리고 진실은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아. 이다혜는 피식 웃더니 휴대폰을 꺼내 스피커폰으로 녹음 파일을 틀었습니다. 시아버지의 다정한 목소리가 거실에 선명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자기야, 소란 피우지 마. 오빠가 돈은 어떻게든 마련할게. 시어머니는 두 번째 따귀를 맞은 사람 같았습니다. 제 팔을 꽉 붙잡고 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세상에, 저 양반이 전현을 뭐라고 부른 거야. 이다혜가 녹음을 끄고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더 틀어드릴까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할 말이 있으면 들어와서 해. 하지만 이 집에 발을 들인 이상 말 한마디라도 잘못하면은 바로 경찰 부를 거야. 이다혜는 마치 자기 집에 들어오듯 문턱을 넘어섰습니다. 심지어 시어머니를 향해 뻔뻔하게 말했습니다. 사모님,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전 싸우러 온 게 아니에요. 제 것을 찾으러 왔을 뿐이죠. 시어머니가 이를 갈았습니다. 내 것? 이 집엔 내 것 따위 없어. 이다혜가 웃으며 시아버지를 흘끗 쳐다봤습니다. 사모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판석 씨 생각은 어떠세요? 판석 씨라는 호칭에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 뻔뻔한 호칭에 거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민준 씨의 얼굴이 붉게 달아오르며 소리쳤습니다. 입 닥쳐! 시어머니는 분노와 굴욕감에 온몸을 떨며 남편에게 돌아섰습니다. 들었어요? 전현이 당신을 뭐라고 부르는지 들었냐고요? 시아버지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누구도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다혜는 방 한쪽 구석에서 이 모든 것을 침묵하며 지켜보던 저희 아버지를 향해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녀는 아버지를 잠시 보더니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아저씨, 저 그런 눈으로 보지 마세요. 제가 뭘 잘못했다고요? 저는 머릿속에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아저씨? 그녀는 저희 아버지에게 제 집에서, 제 앞에서, 제 시어머니 앞에서, 심지어 요람에 잠든 제 아들 앞에서 그렇게 불렀습니다. 아버지는 굳어버렸지만 이내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아가씨, 말을 가려서 하게. 난 자네 아버지 뻘 되는 사람이네. 이다혜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어머, 입에 붙어서요. 너무 까다롭게 구시네. 그녀의 입에 붙었다는 말은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의 뺨을 때리는 것과 같았습니다. 저는 한 걸음 앞으로 나서서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돈 뜯으러 온 거야? 아니면 사람 모욕하러 온 거야? 이다혜는 비웃었습니다. 언니는 그걸 돈 뜯는다고 부르나 보죠? 저는 그냥 뒷수습이라고 부를래요.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3억 원 맞지? 이다혜가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언니 똑똑하네. 시어머니가 울음을 터뜨리면서도 악을 썼습니다. 네가 뭔데? 뭘 믿고 그런 돈을 요구해? 이다혜가 몸을 기울이며 꿀처럼 달콤하지만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모님 댁의 비밀을 믿죠. 사모님이 뭘 가장 두려워하는지 제가 다 알거든요. 시아버지가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마치 마지막 남은 권이라도 지키려는 듯이요. 다혜야, 그만해. 이다혜는 시아버지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눈빛이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오빠가 뭘 무서워해요? 이미 엎질러진 물인데. 그리고는 시어머니를 흘끗 보며 저를 소름 돋게 만드는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조용히 끝내고 싶으면 돈을 주세요. 시끄럽게 만들고 싶으면 저도 상관없어요. 그냥 이 사진 몇 장? 사모님 지인들한테 실수로 보내면 그만이니까요.
시어머니는 얼굴을 감싸쥐고 흐느꼈습니다. 민준 씨가 그녀를 쫓아내려 하자 제가 손짓으로 막았습니다. 저는 똑똑히 알았습니다. 이다혜는 돈을 구걸하러 온 게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이 집안 전체를 벼랑 끝으로 몰아 굴욕과 더 큰 굴욕 사이에서 선택하게 만들러 온 것이었습니다. 저는 시아버지를 보고 다시 아버지를 보았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조용히 앉아 계셨지만 그의 눈에는 또 다른 고통이 서려 있었습니다. 딸이 시집가서 이런 더러운 꼴을 겪는 것을 봐야 하는 아버지의 고통이었습니다. 저는 이다혜에게 돌아섰습니다. 네가 판을 쥐고 있다고 생각하지? 너 한 가지 잊은 게 있어. 네가 이 집에 발을 들인 순간 너 자신도 빗속으로 걸어 나온 거라는 걸. 이다혜가 비웃었습니다. 언니, 지금 나한테 뭘 해보겠다는 거야? 저는 시아버지를 보며 제 자신도 놀랄 만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님은 내연녀를 구하기 위해 한 번 명예를 파셨죠. 이제 그 내연녀가 아버님 가족 전체를 팔아넘기려 하네요. 시아버지는 그 자리에 못 박혔습니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들었고 그녀의 눈에는 증오와 절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이다혜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마치 칼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상대방이 스스로 배기를 기다리는 사람처럼 태연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제부터의 싸움은 목걸이의 행방이 아니었습니다. 이 뻔뻔한 여자에게 끌려온 가족이 진흙탕에 빠지지 않도록 누가 가장 정신을 똑바로 차리는가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저희 아버지가 다시는 이런 진흙탕에 끌려 들어오게 놔두지 않을 것이라고 단 한 번의 파렴치한 호칭으로라도 모욕당하게 두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그렇게 이다혜가 돌아간 후 저는 이대로 시어머니의 체면 타령에 휘둘리다가는 영원히 돈을 뜯기게 될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우리의 약점을 알아챘고 약점을 보인 이상 끝까지 물어뜯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저는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분명 반대하겠지만 이대로는 이다혜에게 끌려다닐 뿐이었습니다. 저는 작년에 저희 집 CCTV를 설치해준 덕수 씨에게 몰래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장님, 급한 일인데 저희 집 시스템 좀 확인해 주실 수 있을까요? 덕수 씨는 제 다급한 목소리를 듣고 다음날 아침 일찍 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덕수 씨가 도착하자마자 시어머니가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기술자는 왜 불렀어? 이 집이 아직도 부족하게 망신스러워? 제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조용히 해결하고 싶으시면 누가 우리 목을 조르고 있는지부터 알아야 해요. 덕수 씨는 노트북을 켜고 CCTV 제어 장치에 연결했습니다. 만약 전원선만 뽑았다면 시스템에 기록이 남지만 원격으로 접속했다면 로그 기록이 남아있을 겁니다. 로그 기록이라는 말에 제 심장이 뛰었습니다. 원격 접속 흔적만 있다면 이 모든 것이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치밀하게 계획된 범죄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덕수 씨는 잠시 화면을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들었습니다. 사모님, 그날 복도 카메라는 단순히 전원이 뽑힌 게 아니에요. 그 전에 누군가 원격으로 접속해서 경고 알림을 끈 기록이 있습니다. 시스템 비밀번호를 아는 사람이란 뜻이죠. 시어머니가 숨을 헐떡였습니다. 원격 접속? 그럼 집안 사람 소행이라는 거야? 저는 시어머니를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비밀번호를 외부인에게 알려줬을 수도 있죠. 덕수 씨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접속한 기기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에게 카메라가 꺼져 있던 시간대의 기록을 확인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잠시 후 그가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접속기기 목록에 낯선 기기 하나가 있었습니다. 민준 씨의 휴대폰도 시어머니의 것도 제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 기기가 오전 8시경에 접속해서 경고 알림을 끈 직후 전원이 뽑혔습니다. 시어머니가 떨었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덫을 놨다는 거잖아.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덫을 놓지 않았다면 이다혜가 무슨 자신감으로 이 집에 들어와 3억을 요구했겠어요? 저는 민준 씨에게 이다혜의 전화번호를 받아 덕수 씨에게 건넸습니다. 이 번호랑 접속기기 사이에 연관성이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몇 분 후 덕수 씨가 긴장된 얼굴로 말했습니다.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해당 기기가 이 번호와 같은 지역에 네트워크에 접속한 기록이 있고 접속 시간대도 겹칩니다. 다시 말해 이다혜는 단순히 돈을 뜯어내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계획을 세우고 이 범죄에 가담했다라는 뜻이었습니다. 그 순간 시어머니가 넋이 나간 듯 중얼거렸습니다. 세상에,
전연이 무대를 꾸미고 우리 가족 전체를 꼭두각시로 만들었어. 저는 시아버지를 똑바로 쳐다보며 퇴로를 남기지 않고 말했습니다. 아버님, 들으셨어요. 그 여자는 아버님을 지갑으로밖에 생각 안 하는데 언제까지 그 여자를 감싸실 건가요? 시아버지는 입술만 달싹일 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중년의 남성 한 분이 들어섰습니다. 전당포 주인이었습니다. 제가 미리 연락해둔 것이었죠. 그는 주위를 둘러보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 전날 김 회장님이 물건을 맡기셨고 다음날 이 아가씨가 찾아왔었습니다. 그는 이다혜의 사진을 보며 말했습니다. 자기가 서류 처리를 돕는 사람이라고 하더군요. 혹시 문제가 생기면 김 회장님 여동생이 연락할 거라고도 했고요.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차 돌아섰습니다. 들었어요? 전현이 당신을 조종한 거야. 전부 다 꾸민 짓이라고. 시아버지는 고개를 숙인 채 온몸이 무너져 내리는 듯 했습니다. 민준 씨는 폭발했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우리 집을 감시하고 있었다는 거잖아. 저는 기다리지 않고 이웃집 CCTV에서 미리 확보해둔 영상을 틀었습니다. 100일 잔치 이틀 전 이다혜가 저희 집 대문 앞에서 안을 들여다보며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민준 씨가 소리쳤습니다. 저 여자가 우리 집을 염탐했어. 시어머니는 가슴을 부여잡고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이런 망신을 내가 어떻게 살아. 시아버지는 소파에 주저앉아 두 손으로 머리를 감쌌습니다. 이다혜는 그 자리에 없었지만 저는 모든 증거 속에서 그녀의 비웃음 소리를 듣는 것 같았습니다. 젊은 나이에 이토록 치밀한 계산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결코 충동적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저는 이 모든 상황을 한마디로 정리했습니다. 욕심이 없었다면 덫에 걸리지 않았겠죠. 하지만 덫을 놓은 건 명백히 그 여자예요. 시어머니가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하니? 저는 모두를 똑바로 쳐다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저 여자가 다시 한번 이 집에 나타나면 내부에서 해결하지 않겠습니다. 법대로 처리할 겁니다. 다시는 누구도 자신의 체면 때문에 저희 아버지를 진흙탕으로 끌고 들어갈 수 없습니다. 말을 마친 저는 아버지를 보았습니다. 아버지는 오랫동안 저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기뻐하는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마침내 딸이 스스로 바로 서는 모습을 본 아버지의 눈빛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제 판세는 바뀌었다는 것을요. 이다혜는 더 이상 시댁의 머리 꼭대기에 서 있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 만약 그녀가 다시 한번 이 집을 위협한다면 저는 그녀에게 뻔뻔함의 대가가 무엇인지 똑똑히 가르쳐 줄 것이었습니다. 모든 증거가 드러난 그날 오후 예상대로 초인종이 다시 울렸습니다. 이다혜였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당당한 모습으로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더 날카롭고 차가워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보며 비웃었습니다. 서연 씨, 그렇게 똑똑한 척 하더니 좀 곤란하게 됐네. 그리고는 거실 한가운데서 치명적인 한 방을 날렸습니다. 언니, 근데 그 요람에 누워있는 아기 정말 이 집안의 진짜 장손 맞아요? 온 집안이 얼어붙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숨을 쉬지 못했고 민준 씨는 눈을 크게 뜬 채 굳어버렸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돈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 집안이 스스로를 의심하고 서로를 물어뜯게 만들어 제가 모아온 모든 증거를 무의미하게 만들려는 파괴 공작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서연아, 저게 무슨 소리야? 저는 시어머니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돈을 잃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장손이라는 명예, 평생을 자랑해온 그 명예를 잃는 것이었습니다. 이다혜는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글쎄요, 궁금하시면 아드님께 직접 물어보세요. 민준 씨가 폭발했습니다. 그 입 닥쳐. 어디서 그런 망발을 해? 이다혜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진실은 원래 사람을 불편하게 만들죠? 저는 알았습니다. 여기서 제가 흥분하면 그녀의 계략에 말려드는 것이라는 걸요. 그녀는 이 집안의 의심의 화살이 시아버지에서 저와 제 아들에게로 향하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제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갑고 단단했습니다. 네가 거짓을 꾸며낼 수 있다면 나는 진실을 증명할 수 있어. 저는 망설이지 않고 휴대폰을 꺼내 미리 녹음해 두었던 파일을 틀었습니다. 지난번 이다혜가 찾아왔을 때 제가 몰래 녹음해 둔 것이었죠. 그녀의 목소리가 거실에 선명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사실 임신한 거 아니에요. 난 그냥 돈이 필요한 거고 오빠가 책임지기로 했으면 끝까지 책임져야죠. 녹음이 끝나자 시어머니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 사기꾼, 내 아들을 속이고 내 남편을 속이고 우리 집안 전체를 속였어. 민준 씨는 그 자리에 못 박혔고 시아버지는 어깨를 들썩이며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다혜의 얼굴이 처음으로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는 제게 달려들어 휴대폰을 뺏으려 했지만 저는 단단히 붙잡고 놓지 않았습니다. 네가 직접 말했잖아. 나는 그냥 기록했을 뿐이야. 저는 그녀를 똑바로 쳐다보며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말했습니다. 내 아들에게 의심을 퍼뜨려서 우리 가족이 서로를 죽이게 만들려고 했지. 하지만 너 한 가지를 잊었어. 네 입이 말할 때 다른 사람의 귀는 듣고 기계는 기록한다는 걸. 시아버지가 마침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한 남자의 명예가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소리였습니다. 그는 이다혜를 보며 울부짖었습니다. 다혜야, 어떻게 네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저는 그를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예순을 바라보는 남자가 결국 이런 더러운 계략에 무릎 꿇었다는 사실이 슬펐을 뿐입니다. 이다혜는 시아버지에게 악을 썼습니다. 시끄러워요. 젊은 여자 탐냈으면 대가를 치러야지. 내가 진짜 당신을 사랑한 줄 알았어요? 그 말은 시아버지의 마지막 환상까지 산산조각 냈습니다. 시어머니가 울부짖었습니다. 들었어요? 전현이 당신을 뭐라고 생각하는지. 당신은 저런 년 때문에 며느리 아버지한테 누명을 씌웠어. 이다혜는 마지막 발악처럼 차갑게 쏘아붙였습니다. 난 돈이 필요했지. 당신이 필요했던 게 아니야. 당신은 그냥 늙은 지갑일 뿐이었다고. 그 말에 모두가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모든 것을 끝내야 할 때가 왔음을 알았습니다. 아이를 무기로 삼고 저희 아버지를 모욕하고 시어머니를 짓밟은 저런 인간을 오늘 막지 못하면 내일은 더한 일이 벌어질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녀가 스스로 늙은 지갑이라는 말로 가면을 벗어던진 순간 그녀의 게임은 끝났습니다. 제가 그녀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 바로 증거와 냉정함을 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후 저는 다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번에는 떨지 않았습니다. 저는 협박, 무고, 주거침입, 사기 미수 등 모든 혐의를 명확하고 침착하게 진술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제 팔을 잡고 애원했지만 저는 단호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오늘 침묵하면 내일은 더 큰 굴욕이 찾아올 거예요. 이다혜는 경찰서로 연행되었습니다. 문을 나서기 전 그녀는 저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네가 이긴 것 같지? 인생은 길어. 저는 그녀를 똑바로 쳐다보며 평온하게 대답했습니다. 인생이 기니까 쓰레기는 더 일찍 치워야지. 문이 닫혔습니다. 시아버지는 무고 및 재산 횡령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고소를 취하하면 정상 참작은 되겠지만 기록은 남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때 집안의 기둥이었던 남자가 범죄자처럼 조서를 꾸미는 모습을 보며 저는 어떤 통쾌함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저 슬펐습니다. 민준 씨가 제게 다가와 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해. 장인어른께 그런 굴욕을 겪게 해서 정말 미안해. 저는 남편을 보며 눈물도 원망도 없이 말했습니다. 사과는 기억을 지우지 못해요. 그저 당신이 잘못을 바로잡을 기회를 얻는 것뿐이에요. 남편은 처음으로 제 눈을 피하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모시고 집을 나섰습니다. 제가 직접 아버지의 짐을 들었습니다. 마치 제가 아버지에게서 빼앗겼던 존중을 돌려드리는 것처럼요. 대문 앞에서 아버지가 작게 말씀하셨습니다. 딸아, 그만하면 됐다. 돌아가서 가정을 지켜라. 저는 아버지를 보며 목이 메었지만 분명하게 대답했습니다. 가정은 존중받는 곳이어야지 굴욕을 삼키는 곳이 아니에요, 아버지. 저는 떠나기 전 시댁 식구들에게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제가 이 집에 계속 머물기를 원하신다면 어머님은 모든 친척 앞에서 저희 아버지께 공개적으로 사과하세요. 아버님은 그 여자와 다시는 연락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시고 전당포 빚을 스스로 해결하세요. 그리고 민준 씨, 당신은 경제적으로 독립해서 당신의 아내와 아이를 지키세요. 이 조건들을 지키지 못한다면 저는 아이를 데리고 나가겠습니다. 더 이상 단 하루도 이렇게 살지 않을 겁니다. 아무도 반대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요람해서 제 아들을 안아들었습니다. 곤히 잠든 손주를 보며 아버지가 메인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우리 강아지, 할아버지는 가난해도 도둑질은 안 했단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 말은
누구에게 증명하기 위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깊은 자존심의 상처를 입은 한 남자가 스스로에게 건네는 위로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한 가지 사실을 명확히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은 1억 5천만 원짜리 목걸이나 친척들 앞에서의 체면 같은 것들이 아주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결국 우리가 끝까지 지켜야 하는 것은 나를 낳아준 부모님의 명예이고 훗날 내 아이 앞에서 떳떳하게 고개를 들 수 있는 양심이라는 것을요. 저는 그날 비로소 제 갈 길을 정했습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허리를 꼿꼿이 펴고 걸어갈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